반갑습니다. EBS 고졸 검정고시 과학의 손소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제4편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이론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전자기파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자기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보를 담은 신호는요, 파동을 통해서 전달될 수가 있는데요. 전자기파나 탄성파에 해당하는 형태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기파는 전자기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면서 매질이 없어도 공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그 전자기파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자기파의 특징, 자, 어떤 파이다? 횡파입니다. 횡파에 해당하는 것은 그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일 때 우리가 횡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휴대전화나 TV 방송,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등에 이용되는 것으로 활용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우리 같이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전자기파를요, 자, 파장의 영역별로 나눠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전파에 해당하는 영역 요 정도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가시광선보다는 어때요? 전파에 해당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파장값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휴대전화, 라디오 등 통신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파입니다.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란보를 구분하는 그쵸? 빛을 감지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 중에서 자, 붉은색, 붉은 적자의 바깥쪽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네, 붉은색의 바깥쪽을 적외선. 자자는 보라자자예요. 우리 한자로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의 바깥쪽이다. 그래서 자외선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영역을 기준으로 붉은색 바깥쪽은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은 자외선으로 나눠졌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외선에 해당하는 것은 열이 있는 물체 또는 생물에서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적외선 채운 게 있었고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쵸? 감지할 때 이 적외선 관찰 카메라로 관찰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적외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X선에 해당하는 영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선은 저기, 그쵸? 우리 엑스레이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자외선보다 좀 더 파장이 작은 쪽이다. 뼈 사진 찍을 수 있는 거. 투과력이 강해서 엑스레이에 이용된다. 이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탄성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탄성파는 자,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음파, 초음파, 지진파 등이 탄성파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먼저 음파는요, 진동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 여기까지 우리가 음파의 영역으로 봐줍니다. 물체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제 목소리도 그럼 이 음파의 영역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고요. 초음파라는 것은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음파의 영역을 초월해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바로 음파가 2만 헤르츠까지였기 때문에 그 2만 헤르츠 이상인 음파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동으로 태아를 진단 또는 이제 해저 지형의 탐사, 어군 탐지 등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이 모습이죠. 자, 배에서 어군 탐지기를 통해서 아래쪽에 그 초음파를 보내서 밑에 물고기들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지진파는 지각이 진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지각으로 전달되는 파동인데요. 이 지진파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P파와 S파로 구별을 많이 하죠. 두 가지로 나눌 때 비교적 P파, S파에서 자, P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파. 이것을 P파. 자, 나란하다 해서 종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S파에 해당하는 것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인 파동을 해가지고 S차처럼 이렇게 지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은 횡파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지진파에 해당하는 것은 P파, S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P파는 고체물질, 액체물질, 기체물질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쭉쭉 통과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했고요. S파는 솔리드, 고체물질만 통과하는 속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자, P파보다는 좀 더 느리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의 약자라고 했죠. P파는 primary wave, 첫 번째 파동, S파는 secondary wave, 두 번째 파동이라고 해서 자, 누가 더 빠른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성파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쪽집게 기출문제 분석 살펴볼게요. 자, 실제 출제된 유형입니다. 횡파라고 했습니다. 힌트 하나 등장했죠. 우리 생활에 있었고요. 파장에 따라서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자, 요 글자 보자마자 전자기파. 그렇죠? 떠올리실 수 있겠죠. 전자기파가 또 횡파였고요. 정답은 따라서 바로 나오네요. 몇 번이다? 그렇죠. 4번이 전자기파 정답이 됩니다. 전자기파의 종류 떠올리시고요. 네. 자, 주어져 있는 저 앞에 있는 음파는 뭡니까? 종파이다. 네. 그래서 음파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어떻게 전달됩니까? 여러분에게 소리가 이렇게 전달될 때 왕왕왕왕왕 종파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진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떨어지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되는 건 여기 매질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것들도 한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지진파는 P파와 S파로 또 구분해서 출제도 가능하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자, 쪽집게 기출문제. 이건 또 무엇일까요? 자, 매질이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매질의 진동으로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러면요. 자,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 하면 여기 보기 중에서 아까 제가 목소리, 음파에 해당하는 거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간다고 했죠.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바로 음파 1번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 얘네들은 바로 뭡니까?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제가 매질 없어도 전달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 체크 잘 하셨습니까? 실제 쪽집게 기출문제를 바로바로 그 단원 뒤에 붙여준 이유가 있죠, 제가. 그쵸? 본 내용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융합과학이 좀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문제는 그 정도 수준까지 출제가 안 돼요. 그리고 검정고시에서는 좀 더 기본적인 내용으로 평이하게 출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요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너무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면 합격하는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단기간에 빨리 하시면서 합격해야지 또 그 다음 목표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요 정도 수준의 학습 그리고 여기에다 약간만 요 정도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입니다. 자,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는요, 빛과 소리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입니다. 신호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자, 연속적이다라는 특징, 그쵸? 중요하고요. 지진, 소리, 빛 등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신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신호들, 자연계에서 언급될 수 있는 이런 신호들이 아날로그구나. 레코드판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전 어르신들의 세대를 아날로그 세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자연적인 레코드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좀 더 신호의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좀 더 섬세하게 그렇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신호를 전달할 때마다 신호가 약간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은 단점이에요. 그래서 레코드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약간 튀는 현상 그런 것들도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하는 것을 가볍게 요런 것들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구나.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예들 그리고 그림 잠깐 기억을 하시면 장단점도 같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정도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지털 신호는요. 자, 요즘 세대를 디지털 세대라고 하죠. 자, 불연속이라는 표현 구별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었고요.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이었습니다. 신호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그렇죠. 끊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끊어지면서 가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생활 속에서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CD죠. 여기서 구별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날로그 신호에서는 레코드판이었고요. 디지털 신호에서는 CD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CD와 레코드판의 차이.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신호 역시 디지털 신호입니다. 장점은요, 정보의 저장과 전달이 쉽죠. 변형 없이 전달도 가능하다. 네,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단점은요, 원래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재생할 수 없다. 원래 그대로는 아니거나, 왜요? 지금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악 듣는 거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대로를 재생하고자 하는 그 앞에 아날로그, 레코드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떠올리시면서 차이점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개념만 가볍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지털 정보 처리입니다. 비트와 바이트 개념. 아마 여러분이 또 컴퓨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자, 비트, 바이트 개념 이 정도 가볍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트는 이진수입니다. 0과 1로 표현하는 것이 이진수잖아요. 자, 이것이 디지털 정보 기본 단위입니다. 비트이고요. 바이트는 8개, 요 비트 8개가 모인 단위를 바이트라고 합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예요. 우리 컴퓨터 글자 쓸 때 그 문자 표현하는 최소 단위. 자, 비트, 바이트 단위 정도?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신호의 변환입니다. 지금 보면 아날로그 신호는 어때요? 자, 연속적이다 했고요.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었죠. 끊어지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한 것을 단순하게 만든 거예요. 이준수처럼. 네, 단순하게 0과 1로서 단순하게 이렇게 좀 더 표현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날로그 신호의 간격을 좀 더 좁게 섬세하게 이렇게 쪼개서 표현할수록 재생되는 초기 정보하고 좀 더 비슷해진다 라는 거고요. 시간 간격이 좁으면 자, 대신 속도는 조금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그림으로 한번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됐나요? 자, 정보의 인식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센서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센서는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릴 겁니다. 먼저 센서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이나 신호를 감지하여서 자,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를 우리는 센서라고 합니다. 자, 센서와 감각기관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것도 특히 이제 눈에 해당하는 것들은 또 시험 문제에서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에 해당하는 것 시각이죠. 광센서로서 우리는 떠올리실 수 있겠고요. 광센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대표적인 거 광마우스. 네, 이렇게 밑에 한번 메모하시면 되겠죠? 광마우스. 자, 귀입니다. 귀에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소리를 듣는 것도 있지만 자, 평형 감각을 그렇죠. 맞춰주는 게 있죠. 귀 한번 예전에 배웠던 거 감각기관에서 떠올려 볼까요? 귀에는 전정기관이 있었습니다. 전정기관에 해당하는 건 어땠습니까?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돼서 평형을 맞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전정기관이었죠. 그런 것들, 자, 영향으로서 무엇을 또 만들 수 있다? 가속도 센서를 만들 수 있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귀에 해당하는 거, 자, 소리 센서 있었고요. 가속도 센서 있었는데 가속도 센서를 살짝 뺄까요? 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에어백. 에어백 같은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자, 운전할 때 그렇게 안전벨트, 그쵸? 매주는 것도 바로 뭡니까? 그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는 이런 성향에서 그 관성에 대한 것을 네, 감지해가지고 안전벨트가 탁 조여져서 이렇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자, 운전 중에 뭡니까? 에어백도. 역시 그렇게 관성을 감지하면서 자, 가속도 센서로서 네, 딱 에어백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형 감각에 해당하는 거, 자, 떠올리시면서 가속도 센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코 있습니다. 자, 후각에 해당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그쵸? 또, 이용해서 한 것이 화학, 가스 센서입니다. 가스. 자, 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가스 센서에 해당하는 것은 가스 경보기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가스 경보기. 지금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하면 이제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런 것들, 그쵸? 이렇게 센서로 활용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맛을 느끼는 그 미각을 이용한 또 센서가 있다. 자, 이온 센서죠. 네. 우리 물 같은 거, 물 안에 이제 소금의 네,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염도 측정할 때 이런 것들 확인하고요. 자, 피부에 해당하는 것은 촉각인데요. 우리 피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요. 자, 온점도 있고 냉점도 있고요. 또 누가 날 이렇게 누르고 있는지, 그렇죠. 이 압력에 해당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느낄 수 있다. 압력 센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터치패드. 그렇죠. 우리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터치패드, 요렇게 압력 센서고요. 자, 온도를 또 감지하는 것도 있다. 온도 센서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 뭐에서 많이 보십니까? 온도 조절 장치. 어디 들어있죠? 밥솥에도 있고요. 집에 보시면 에어컨에도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적당한 온도를 조절을 해주잖아요. 자, 온도 조절 장치들이 뭐 전기 밥솥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달려있다. 온도 센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감각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센서로서 활용해서 이용하는 거구나. 네, 감각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센서로서 네, 해주고 있구나. 자, 외부의 자극이나 신호를 그러니까 무엇으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이것을 센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센서에 해당하는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의 감각기관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센서로서 잘 연결된 거. 자,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부터 틀린 거 보이시죠? 자, 코는 광센서 아니죠? 광센서에 해당하는 것은 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온 센서 눈이었습니까? 아니죠. 자, 이온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미각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감각기관 중에서는 혀. 맞나요? 미각, 느낄 수 있는 혀. 자, 소리 센서, 귀. 얘만 맞네요. 자, 정답 찾았습니다. 귀에서 소리 느낄 수 있죠? 자, 정답은 3번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가스 센서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후각.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자, 이렇게 코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자, 기본적인 개념, 네, 감각기관과 연결해서 센서 문제 단순하게 비교적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약간 이제 응용이 나온다면 어디에서 이용되고 있는가 그 예제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센서의 종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너무 깊숙한 원리까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보여드린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광센서 하면 눈, 그쵸? 시각 이렇게 연결하시고 대표적인 예 몇 가지 정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광마우스 해당하는 것들, 그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난 방지 장치, 디지털 카메라, 독사기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빛을 인식하거나 통과한 빛의 양, 물체의 모양, 상태, 움직임, 요거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우리 시각에 해당하는 그 능력을 그쵸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빛에 담긴 신호를 결과적으로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센서 작동하게끔 해줬고요. 빛의 세기에 따라 전기 저항이 변하거나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는 물질,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시각을 그렇죠 응용한 하나의 센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이번에는 가속도 센서입니다. 자, 물체의 속도 변화나 충격, 진동 등을 측정해서 전기 신호로 변하는 센서가 가속도 센서인데요. 제가 에어백에 해당하는 거 앞에서 그렇죠 강조를 드렸는데요. 게임용 리모컨도 있을 거예요. 네,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게임용 리모컨 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집안에서도 밖에서 이제 야외 활동처럼 네, 농구하듯이 축구하듯이 또 스크린 골프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게임용 리모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역시 가속도 센서다. 자, 만보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움직이면서 숫자가 올라가죠. 가속도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인데요. 물체의 속도가 변할 때 관성에 의해서 센서 내부 진자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약간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언급드리고 갈게요. 관성은 또 물리적인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자, 물체가 지금 움직이는데요. 물체의 가속도 방향이에요.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변하는 방향이죠.
네, 물체의 속도가 변하고 있는 그 방향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관성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 방향입니다. 물체가 변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아하 이렇게 관성이 작용하는 거구나. 왜 그렇죠? 관성이라는 뜻 자체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이 원래 상태가 자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걸로 그 움직이는 속도가 뭐 5m/s면 그 속도에 맞춰서 그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나 원래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가짜가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변하고자 하는 방향. 그러면 그 변화가 나는 싫어, 싫어, 싫어 이런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대표적으로 이 관성을 느낄 수 있는 예가 바로 뭡니까? 버스. 버스가 출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몸으로 이렇게 네,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관성이다. 이러한 관성을 이용해서 가속도 센서를 발명하게 된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어서 이번에는 화학 가스 센서입니다. 기체 분자와 화학 반응할 때 공기 중에 염기 입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신호로서 변환하는 센서죠. 가스 센서는 가스, 경보기, 화재 경보기, 음주 측정기 이렇게 부는 거, 후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화학 가스 센서고요. 이온 센서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이온의 농도인데요. 자, 물질이 예를 들어 이제 소금 같은 경우 소금이 물에 녹았을 때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소금이 물에 녹으면요. 자, 소금의 성분인 염화 나트륨이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물속에서 존재하게 되거든요. 이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센서가 이온 센서입니다. 됐습니까? 이온 센서는 산인지 염기인지 그런 측정 또는 염도라는 게 소금의 농도예요. 농도가 지금 진한지 연한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다. 자, 대표적인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압력 센서입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을 감지한다고 했죠? 자, 노트북 터치패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 전자저울 등이 있고요. 온도 센서는 온도 감지해서 역시 전기 신호예요. 지금 보면 어떤 것을 감지해서 최종적으로는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 네, 기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온도 센서는 알코올 온도계, 자, 적외선 온도계, 네,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서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에어컨이나 전기밥솥 안에 온도 조절 장치 있죠? 그게 바로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 물질의 원리 이용했습니다. 금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의 진동으로 전기 저항이 또 증가하는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요 원리들은 가볍게 그냥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보시고 기본적인 센서, 어떤 사람의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이러한 또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예는 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유선 통신입니다. 자, 정보의 전달에서 유선, 매체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인데요. 전기통신과 광통신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구리전선입니다. 구리전선을 이용해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거고요. 광통신은 광통신은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쵸? 자, 별표 체크하시고요. 광통신은 광섬유에서 요상 중요합니다. 빛의 전반사가 또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죠. 네, 전반사를 이용해서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빛의 신호로 변환해서 송신하고 수신할 때는 다시 빛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 자, 문장 어렵지 않아요. 문장 길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신호 변환해서 잘 송신과 수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그 단계를 뭘로 이용한 거죠? 0과 1이라는 이진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 정보를 송신 수신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였구나. 그리고 광통신은 광섬유 이용했고 빛의 전반사다. 빛의 전반사는 뭐죠? 전체, 반사. 다 반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송신기에서 지금 갑니다. 빛이 가는데 어때요? 밖을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팅팅팅팅팅 전체 반사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전반사예요. 우리 경계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꺾이면 이걸 뭐라고 하죠?
굴절이라고 하고요. 요거 나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걸 반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 경계면에서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반사한다? 전반사예요.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전반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건지를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전반사 형식을 먼저 우리 광섬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광섬유를 이용해서 광케이블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 코어하고 클래딩 이것만 확대해서도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도 옆에 여백이 있습니다. 이 그림 옆에도 여백이 좀 있죠? 네, 거기에다가 이 코어와 클래딩을 자 색깔 펜으로 이런 식으로 코어와 클래딩을 나는 여기에다가 확대해서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하시면서요. 자, 코어와 클래딩을 보겠습니다. 지금 클래딩이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어차피 여러분이 개념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 보기에서도 클래딩과 코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언급하시면 됩니다. 색깔 지금 다르게 할 건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노란색은 조금 더 살짝 굵게 했는데 느낌 오시나요? 자, 노란색을 표현한 게 코어예요. 코어 선이고요. 클래딩은 바깥쪽 흰 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사 출발할게요. 지금 빛이 갈 때 이렇게 네, 어때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전반사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 바로 이유가 뭐다? 코어에 해당하는 거 먼저 볼게요. 코어는요, 굴절률이, 자, 굴절률 크다. 상대적으로, 자, 클래딩은요, 굴절률이 작아요. 이럴 때 바로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코어에서요, 그쵸? 굴절률이 지금 큰 쪽에서 바깥쪽에 클래딩 쪽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코어 쪽에서 지금 클래딩 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못 나갔으니까 다시 그렇죠, 이 안에서 전반사. 못 나갔으니까 난 이 안에서 전반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쵸?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지금 여기 노란색이 코어라고 했으니까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갈 때 못 가고 있죠. 아,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네, 못 가고 그냥 이 안에서 전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굴절률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은 보기로 언급될 수 있거든요. 요상 기억하시고요. 자,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코 크다입니다. 네, 코 크다예요. 코어가 굴절률이 커요. 한쪽은 반대였잖아요. 클래딩은 작은 거죠. 코 큽니다. 됐죠? 자, 장점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많은 양의 정보를 동시에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이 광섬유. 그쵸? 광케이블의 장점이었고요. 전선의 굵기 가늘었죠?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혼선이 없다. 요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청이 어렵습니다. 요거 장점이었고 단점은요. 좀 비용이 비쌉니다. 광케이블. 자, 그리고 끊어졌을 때 연결 어렵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 살짝 기억하시고 자, 코어하고 클래딩 중에 누가 굴절률 크다고요? 코 크다예요. 코어가 굴절률이 크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어서 알고 가기 전반사에 해당하는 거 시험 문제에서 전반사만 따로 또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코 크다 하면서 코어. 아, 코어가 굴절률이 컸고요. 클래딩은 작았습니다. 그래서 코어에서 클래딩으로 진행할 때 어때요? 자, 굴절되어 나가지 않고 모두 반사되어서 아, 그래서 그 안에서 전반사가 이루어졌구나 떠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좀 더 쉽게 공기하고 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공기하고 물이 있는데 공기하고 물하고요. 굴절률이 누가 더 큽니까? 물이에요. 여기서 굴절률이 크다라는 건 좀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 지금 직진으로 가고 싶은데 그쵸? 그것을 조금 더 방해받는 거. 아, 그러면 이제 물질의 진행 속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행 속력이 조금 느려지는 거. 아, 그쪽이 많이 꺾일 수 있겠죠. 굴절률이 큰 것은 지금 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기에서 걸어 다닐 땐 편하죠? 물에서 걸어 다닐 때는 불편하죠? 네. 빛의 진행 속력이 물에서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 그런 쪽이 굴절률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굴절률이 큰 매질이 지금 물이에요. 물에서 공기로 가려고 하니까, 요렇게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진행할 때 요렇게 전반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조건이 있습니다. 전반사의 조건은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임계각도 뭘까? 자, 알고 가야 되겠죠?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지금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광원은요. 어때요? 첫 번째 광원은 지금 이쪽에 굴절각 형성되고 있죠. 그쵸?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광원 요렇게 가는 거 한번 볼까요? 요거 광원 따라갑니다. 굴절각이 몇 도예요, 지금? 90도죠? 굴절각이 90도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 요게 법선이잖아요. 법선이라는 것은, 자, 공기하고 물 사이에 그 경계면에 수직인 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자, 법선하고 굴절각이, 네, 지금 90도를 이루었다는 것은 공기와 물 사이의 경계면 쪽으로 어때요? 지금 굴절에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그럼 요것에 해당하는 것일 때의 요 각이 임계각입니다.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요 입사각이에요. 빛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쪽을 입사각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빛이 들어갈 때 법선과 이루는 각을 입사각. 빛이 이렇게 굴절되어 나갈 때 법선과 이루는 것을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굴절각이 90일 때의 입사각을 여기서 임계각이라고 한다. 요 임계각보다 클 때. 임계각보다 클 때 되면 요 임계각보다 클 때는 어때요? 자, 요 세 번째 광원 보세요. 세 번째 광원. 요 임계각보다 커지니까 다 어때요? 물 안쪽에서만 전반사가 쭉쭉 일어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반사에 해당하는 조건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결과적으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이렇게 클 때 이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선통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에서 퍼져나가는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전파를 공간으로 내보내는 송신 안테나. 또는 지나가는 전파를 잡는 수신 안테나가 필요하고요. 방송이나 휴대전화 등의 우리 무선통신 휴대전화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투데이 키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 센서와 감각기관. 자, 광통신에 해당하는 것은 전반사가 또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복습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